나폴리는 최근 사리 감독과 사실상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을 선임했고 사리는 사임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의 거취가 첼시 쪽으로 임박했었으나 현재는 글쎄요, 일이 순탄하게 돌아가지만은 않는 듯 보입니다. 첼시에 사리가 부임할지 말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미리 계획했었던 영상이니 마우리시오 사리의 433 전술,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나폴리 수비의 기본 대형은 4-1-4-1입니다. 최전방의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서 생긴 빈 공간을 양옆 측면 선수들이 커버하고 나머지 공백을 주위 선수들이 메워주며 4-4-2 대형으로 변화하죠. 이때 뒷선의 선수들도 같이 전진하며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말씀드렸던 나폴리의 기본 수비 대형입니다. 한 명의 홀딩이 뒤쪽 포백을 보호하면서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넓게 경기장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이죠. 이날 조르지뉴가 나오지 않아 함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 넘어갑시다. 이번엔 인시네가 밀리크를 도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4명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죠. 우디네세의 수비진이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방향을 바꾸려고 하자 반대쪽에 있는 호세 카예온이 전력 질주하여 다시금 압박을 가합니다. 지엘린스키는 카예온의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움직이고요. 이렇게 나폴리는 다시금 4-4-2 대형을 구축하며 상대의 빌드업 과정을 방해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도 이전과 똑같습니다. 메르텐스, 인시네가 우선적으로 압박을 가하다 라치오 전환 패스 시점에 맞춰 호세 카예온이 전진하고 새로이 4-4-2 대형을 구축하는 모습이죠. 나폴리의 후방 빌드업은 쿨리발리, 라울 알비올, 조르지뉴 이렇게 3명이서 주로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항시 삼각형을 이루려 하며 이 삼각편대가 나폴리 빌드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알비올에게 압박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조르지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형태의 삼각형을 구축하며 압박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조르지뉴에게 압박이 가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빌드업 삼각 편대 중에서도 핵심인 조르지뉴에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나폴리는 조금 더 앞쪽의 선수들을 활용합니다. 함식이라든지 알랑이라든지 혹은 더 앞쪽의 메르텐스까지도 말이죠. 조르지뉴가 빌드업에 가담할 수 없을 때 쿨리발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됩니다. 단 조르지뉴보다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빠르고 간결하게 전방으로 넘겨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르지뉴는 이 상황에서 보다 옆쪽으로 치우쳐 2선으로의 길을 열어줍니다. 함시크와 알랑, 메르텐스 같은 전방에 있는 자원들은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렇듯 나폴리는 어떻게든 빌드업 상황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려 노력합니다. 그것의 크기와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패스 선택지를 최소한 2개 정도는 만들어 볼을 계속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죠. 조르지뉴는 앞서 언급했듯 계속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나갑니다. 쿨리발리와 라울 알비올이 어떻게든 전방으로 패스를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조르지뉴가 끊임없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나폴리의 후방 수비진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볼을 배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르지뉴가 가지는 빌드업 단계에서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조르지뉴에게 패스가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르지뉴는 굳이 빌드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압박 속에서 볼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빌드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움직임을 통해 다른 선수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과 호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폴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패스의 선택지를 항상 2가지 이상 보유하고자 합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철칙이기 때문이죠.
나폴리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중앙과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폴리의 중앙 공략은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공격이 주가 됩니다. 스위칭을 자주 하면서 복잡한 연계를 하기보다는 역할에 맞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느낌이죠. 공격수 한 명이 상대 센터백의 시선을 끌어주는 사이 다른 선수가 침투를 시도하고 1차 패스를 받은 선수가 2차 패스를 행해주는 형식입니다. 보통 메르텐스가 센터백 한 명을 붙잡아 놓으면 양옆의 측면 자원들이 그 센터백과 풀백의 사이로 침투하곤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1차 패스를 주는 선수와 침투하는 선수, 그리고 파이널 패스를 내주는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 상황에선 알란과 조르지뉴가 알비올의 패스를 직접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메르텐스가 아예 1차 패스를 하러 내려옵니다. 패스기를 새로이 만들어 중원에게 볼을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면서 인시니에게는 침투할 공간을 제공했죠. 이 장면 역시 전방으로의 대다수의 패스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메르텐스가 수비의 시선을 끄는 사이 카예온이 센터백의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조르지뉴의 정확한 패스는 라치오 수비진을 벙찌게 만들었죠. 나폴리는 측면 공략을 할 때 3톱 자원들을 좁게 배치합니다. 풀백들에게 그만큼의 공간을 할당해주기 위함이죠. 상대의 수비진은 좁게 포진한 나폴리의 3톱을 막기 위해 덩달아 수비 간격을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폴리의 풀백은 그만큼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환경에 놓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수비의 풀백이 사이드 수비에 가담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밸런스가 어긋나고 나폴리는 중앙으로 볼을 배급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난 지역을 공략하죠. 나폴리는 이때 매우 간결한 터치와 패스들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미처 수비 라인을 정비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노려야 하니까요. 인시니에가 안쪽으로 드리블해옵니다. 전방의 나머지 두 공격수는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더 이상의 수비 시프트를 방지하죠. 베네벤토는 수비 대형을 유지하며 인시니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이 틈을 타 굴람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전진을 행합니다. 마크맨과의 거리가 있기에 보다 자유로이 크로스를 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함식이 굴람에게 넓은 공간으로 볼을 전달합니다. 베네벤토의 수비진은 굴람을 마크하기 위해 측면으로 치우치게 되었죠. 굴람은 재빨리 중앙으로 볼을 옮깁니다. 크로스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인시네는 박스 안에서 많은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역시 인시네는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아탈란타의 수비수 마시엘로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카예오는 자신에게 수비수가 붙기 전 미리 메르텐스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메르텐스는 빈 공간으로 재빨리 볼을 보내며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내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리의 거취는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오늘까지도 불분명하네요. 공격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하루빨리 새로운 팀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월드컵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